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한 여성의 감동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꿈을 키우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바쳐온 그녀.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연녀, 재산 은닉, 기만까지.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인생 제2막을 멋지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김미영 선생님의 이야기, 다시 나로 살다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올해 64살이 되었죠. 지난 41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작년에 정년을 맞아 은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바쁘게 살아왔네요. 22살에 충청남도 작은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만 해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엄마가 싸주신 김치만 들고 기차에 몸을 맡겼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과외를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했어요. 원룸 반지하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부했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뎠어요. 그렇게 몇 년을 견디다 보니 종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종진, 제 남편이에요. 당시 중견기업에 다니던 그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다정한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영아, 이제 고생 그만하고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들 정훈이를 키우면서도 교직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정훈이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한 뒤 집에 와서는 또 가족 식사를 차렸어요.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 그리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기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들 학비까지 책임져야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만 하셨고 형편이 어려워서 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니가 서울에서 선생님까지 됐으니 우리도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어라고 하던 동생들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 영희는 국립대 영문과 교수가 되었고 남동생 영철이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모두 뒷바라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희가 유학 갈 때도 제가 돈을 보태주었고 영철이가 사법고시 준비할 때도 용돈을 챙겨주었어요. 종진이도 회사에서 임원까지 승진했어요. 저는 그의 뒤에서 묵묵히 내조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의 모임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접대용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한식부터 양식까지, 심지어 일식까지 배워서 대접했습니다. 역시 우리 부장님 부인은 다르네요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도 참았어요. 선생님은 좋겠네요. 공무원이니까 편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속이 상했지만 남편을 위해서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실제로는 학교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하루 4~5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 말이에요. 때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에도 계속 깨워서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고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너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정성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훈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종진이가 승진했을 때, 그런 순간들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종진이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는데 자꾸 붓고 소변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장을 드릴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41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혈액형도 맞고 검사 결과도 기증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종진이는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미영아, 이런 큰 수술을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남남인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내일 모레입니다. 아들 정훈이도 회사 일을 미루고 병원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동생들도 모두 걱정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라고 영희가 말했어요. 오늘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1년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기쁜 일도 힘든 일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제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내일이면 종진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종진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드디어 남편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택시 안에서 종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아, 정말 괜찮은 거야? 그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물론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정훈이와 동생들을 만났어요. 새벽인데도 모두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무서우시지 않아요? 정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 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형부가 얼마나 다행이실까요?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영철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누나 덕분에 형부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네요. 정말 존경스러워요라고 말했어요. 접수를 마치고 수술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했어요. 부인, 정말 건강하시네요. 수술 후 회복도 빠를 것 같습니다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종진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평생 당신한테 빚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남남인가요? 저는 그의 손을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41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쯤이야 당연하죠. 부부가 되면서 아프고 건강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때 종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영아, 너무 고생만 시켰구나. 시부모님 모시고 동생들까지 뒷바라지하고 정말 고마워. 평소와 다른 그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놀랐습니다. 종진이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게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종진이가 이렇게 감상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준비를 알렸습니다. 김미영 환자분, 수술 시간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드디어 시간이 된 거예요.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가족들의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파이팅! 언니, 잘 다녀와요. 누나, 수고하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수술이 잘 되어서 종진이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무사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문득 결혼 초기가 떠올랐어요. 신혼 시절 종진이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등을 토닥여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곤 했어요.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비싼 음식은 못 사왔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나 호떡 같은 것들을 사다 주었죠. 미영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병원에서 밤새 지켜주기도 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니까 수고했어, 미영아. 우리 아들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말하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때 종진이의 말이 지금도 생각나네요. 그 시절의 따뜻함이 지금도 제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마취 전 의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종진이가 건강해질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기 직전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진이의 목소리 같았는데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완전히 정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영아, 수술은 잘 끝났어. 그런데 아직 미영이가 깨어나지 않아서 종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다정했어요. 은영이라고? 제가 아는 은영이는 없는데. 그리고 그 목소리 톤이 저에게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응, 알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종진이가 속삭이듯 말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취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이는 잘 있지? 5살인데 아빠 없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미안해, 은영아. 아이라고? 5살이라고?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훈이는 벌써 40인데 5살 아이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빠라니? 걱정 마, 은영아. 이혼하면 바로 갈게. 그때까지만 참아줘. 정말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종진이가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재산? 걱정 없어. 이미 다 정리해뒀어. 미영이 몰래 계좌도 옮겨놨고 부동산도 처리했어. 바보 같은 여자라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 재산을 몰래 정리했다고? 바보 같은 여자라니? 저는 충격으로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종진이는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10년 가까이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제 정말 끝이야. 수술비만 받으면, 아니, 신장만 받으면 바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10년이라고? 제가 수술해준 신장으로 치료받으면서 이혼하겠다는 뜻인가요? 저는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여 침대 옆에 있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녹음 기능을 켤 수 있었어요. 이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영아, 사랑해. 우리 딸에게도 뽀뽀해줘. 아빠가 곧 갈 거라고 전해줘. 딸이라고?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진이에게 다른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 사이에 5살 딸이 있다는 말인가요? 미영이가 깨어나면 며칠 더 있어야 하니까 그 사이에 부산집도 알아봐줘. 우리가 같이 살 집 말이야. 바다 근처로 구했으면 좋겠어. 부산집이라니. 종진이는 저와 이혼 후 그 여자와 부산에서 살 계획까지 세워놨던 거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나도 미영이랑 사는 게 지옥 같았어. 매일 착한 남편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착한 남편 연기라니. 41년이 모두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완전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종진이가 병실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아, 깨어났구나. 수술 잘 끝났어. 정말 고마워.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이혼 계획을 상의하더니 지금은 고마워한다고 하네요. 그 미소가 얼마나 가짜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물 좀 주세요.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고 무엇보다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종진이가 컵을 가져다 주며 천천히 마셔. 수술 잘 받았으니까 빨리 회복될 거야.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삶이라니. 정말 뻔뻔하네요. 저는 그 순간 41년간 함께한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저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거네요. 10년 동안 바람을 피우면서도 저 앞에서는 완벽한 남편 행세를 해왔던 거예요. 제 신장을 받으면서도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있을까요? 종진이가 물을 건네주는 동안 저는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통화 내용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이 증거만큼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41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증거니까요. 미영아,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종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도 이제는 완전히 가짜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기를 41년 동안 해왔을까요?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이네요. 괜찮아요. 그냥 마취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와 동생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정말 잘 됐다고 하던데요. 정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만큼은 진짜네요. 괜찮다, 아들아. 엄마는 원래 강하잖니. 그런데 너는 회사 일은 괜찮아? 이렇게 자주 빠져도 되는 거야? 저는 웃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영희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라요. 영희는 역시 눈치가 빨랐어요. 저와 가장 오래 함께 산 동생이라 그런지 제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 같아. 큰 수술 받고 나니까 좀 그러네.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영철이가 종진이에게 말했습니다. 형부, 이제 정말 건강해지셔야 해요. 누나가 이렇게 큰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지. 평생 미영이한테 고마워할 거야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평생 고마워할 거라면서 왜 이혼 계획을 세운 건가요? 그리고 10년 가까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건가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네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종진이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미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빨리 회복해서 집에 가자.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집에 가면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종진이가 놀란 듯 쳐다봤어요. 뭘 하긴 당연히 요양하면서 회복해야지.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던 것들 보상해야지. 어떤 미안했던 것들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그동안 너에게만 의존하고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더 챙겨줄게. 종진이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퇴원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종진이가 잠시 검사를 받으러 간 사이에 저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언니가 부탁이 있어. 종진이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은행 계좌 내역도 좀 알아봐 줘. 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걸? 혹시 형부가 뭔가 이상한 일을? 영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역시 눈치가 빨랐어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나중에 이야기할게. 일단 믿고 도와줘.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어요, 언니.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다행히 제 동생들은 저를 믿어주니까요. 그날 오후 간호사가 회진을 돌면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이틀 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퇴원이라니. 집에 가서 종진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녁 무렵 종진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복도 끝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뒤따라가서 다시 녹음을 시작했어요. 은영아, 미영이가 이틀 후에 퇴원한대. 그럼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이혼 이야기를 꺼낼 거야. 종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재산도 거의 다 정리했고. 아, 그리고 우리 딸 생일 선물 뭘 사주면 좋을까? 아빠가 없어서 서운해하지 않았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의 딸 생일 선물을 고민하면서도 저에게는 여전히 좋은 남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부산 집은 어때? 바다 근처에 있는 거 말이야. 우리 딸이 바다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종진이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울었어요. 41년이라는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64살의 나이에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종진이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잠든 얼굴조차 낯설어 보였어요. 정말 이 사람을 41년 동안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혼자 사랑했던 걸까요? 새벽에 간호사가 와서 약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수술 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지만 정말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영희의 조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틀 후 퇴원하던 날, 영희가 병원 로비에서 저를 조용히 불러냈어요. 언니,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영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종진이의 행적을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언니 형부가 정말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웠어요. 그 여자 이름이 오은영이고 41살이래요. 형부 회사 후배였다가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은영.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종진이가 통화해서 은영아라고 부른 바로 그 여자였어요.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네. 정말 충격적인 게 그 여자와 사이에 5살 딸이 있어요. 이름이 이서연이래요. 그리고 영희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형부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계좌로 나눠서 옮겨놨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네요. 얼마나 옮긴 거야? 정확한 금액은 더 조사해 봐야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도 20억은 넘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부가 그 여자 명의로 부동산도 여러 개 사뒀어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부산에 주택 하나. 부산에 주택이라니.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종진이가 통화해서 말했던 바로 그 집이었군요. 언니,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형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숨겨왔는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수술 당일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녹음 파일도 들려주었습니다. 녹음을 들은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다니.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라고 봐야 해요.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1년간 헌신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일단 영철이한테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정훈이도요.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해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훈이, 영희, 영철이까지요. 종진이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이는 걸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저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영희가 조사한 내용도 공유했어요. 정훈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정훈이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확실한 거죠?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응, 아들아. 엄마도 믿고 싶지 않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철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건 명백한 배임이고 불륜이에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재산분할 전문가인데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어요. 누구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김석훈이라고 법대 동기예요. 이런 사건은 정말 전문가거든요. 특히 재산 은닉이나 불륜 관련해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영철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런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저도 회사에서 법무팀에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언니, 그리고 우리가 더 조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형부 핸드폰 기록,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들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구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형부가 잠들었을 때 핸드폰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도요. 사람들은 보통 증거를 완전히 지우지 못해요. 영철이가 조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종진이가 깊이 잠든 사이에 조용히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오은영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 딸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함께 여행을 다녀온 기록들까지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제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기록들,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 심지어 이혼 후 재산 분할 계획까지 세워놔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증거를 수집하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배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바보였던 거네요. 이 모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며칠 후 영철이의 소개로 김석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과 수많은 승소 판결문들이 전문성을 느끼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선생님. 영철이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네요. 김석훈 변호사는 38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첫인상부터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녹음 파일도 들려주고 영희가 수집한 자료들, 그리고 제가 새벽에 찾아낸 증거들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특히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고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재산 은닉을 명확히 증명해 주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재산 추적이에요. 남편분이 얼마나 빼돌렸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법적 절차들이 있어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괜찮아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재산 조회를 시작하고 동시에 불륜 관련 추가 증거들을 수집해야 해요. 그 여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호텔 이용 기록, 함께 여행한 증거, 선물 구입 내역 등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로 기록이 남아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봐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어 안심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는 건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종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혹시 수술 후유증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속이 쓰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그럼 푹 쉬어. 내가 설거지할게.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야. 종진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평소에는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럴까요?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건가요? 2주일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재산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지난 3년간 총 35억 원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빼돌렸어요. 그리고 오은영 명의로도 상당한 돈이 이체되었고 부동산까지 구입했네요. 35억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모든 게 선생님 몰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선생님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계좌로 옮기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어요. 법적으로 보면 명백한 재산 은닉이고 배임행위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부산에 있는 부동산도 확인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은영 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있어요. 12억 원짜리 바다 근처 주택이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같이 살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최대한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종진이도 함께 있었어요. 거실에 모인 우리 가족들 앞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술 당일 종진이가 은영이와 나눈 그 통화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은영아, 수술은 잘 끝났어. 그런데 아직 미영이가 깨어나지 않아서 종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영희와 영철이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면 바로 갈게. 그때까지만 참아줘.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종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아,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저는 컴퓨터에서 찾아낸 재산 이동 내역과 부동산 계약서들을 보여주었어요. 종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신장까지 드렸는데 41년을 헌신하신 엄마에게 어떻게? 정훈아. 종진이가 아들을 부르려 했지만 정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정훈이의 말에 종진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진이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진이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별실에서 지냈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온 집안이 전쟁터 같았지만 오히려 저는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석훈 변호사의 도움으로 추가 증거들을 계속 수집했습니다. 종진이와 오은영의 호텔 이용 기록, 함께 제주도며 일본까지 여행을 다녀온 항공기 탑승 기록,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보낸 수천만 원어치의 선물 구매 내역까지요. 모든 것이 10년 가까운 치밀한 불륜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오은영이라는 여자의 정체였어요. 종진이의 회사 후배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가 투자해준 돈으로 강남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5살 딸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종진이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선생님,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변호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협의 이혼을 제안하면서 위자료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얼마나 제안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10억이었는데 저희가 증거를 제시하니까 50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50억도 부족하다고요? 네. 은닉한 재산이 35억이고 10년간의 정신적 피해, 그리고 선생님이 41년간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생각하면 최소 100억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종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투석 치료의 부작용으로 피부색도 안 좋아 보였어요. 미영아,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가 뭐 있나요? 저는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진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용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거짓말하고 재산 빼돌리고 심지어 제 신장 받으면서도 이혼 계획 세운 걸 용서하라고요?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 죽을 것 같았거든. 은영이한테도 이미 끝났다고 말했어. 부산으로 가버렸어. 다른 남자랑. 종진이가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을 뻔했는지. 종진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150억, 그게 마지막 제안인가요? 종진이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었어요. 150억이라니. 그럼 우리 집까지 팔아야 해. 그러시죠. 당신이 은닉한 재산만 35억인데 10년간의 배신과 41년간의 헌신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종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어요. 시작이라고요? 10년 동안 저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고 살았던 분이 무슨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주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진이가 찾아간 오은영이 그를 완전히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영희가 알아본 바로는 오은영이 이미 부산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그 여자가 형부를 완전히 버렸대요. 새 남편이 제법 돈이 있는 사업가라고 하네요.
영희가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형부가 찾아갔는데 쫓겨났다고 해요.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복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종진이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거네요. 며칠 후 협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만난 종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시며 위자료 1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습니까? 조정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종진이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41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정훈이와 동생들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자유예요. 앞으로는 엄마만의 인생을 사세요. 정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네요. 영희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큰 집은 필요 없어서 투룸으로 골랐는데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요가를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동안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지는 걸 느끼며 재미를 붙였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어요.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는데 다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새 출발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미영 씨,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요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뭔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8장 마이너스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세계. 이혼이 확정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41년 동안 가족들만 챙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거든요. 요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저는 본격적으로 여행에 빠졌어요. 경주, 부산, 전주. 그동안 가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던 곳들을 하나씩 다녀왔습니다. 미영 씨, 우리 이번에는 해외여행 어때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 말이에요. 요가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평생 한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이죠. 요즘 혼자 여행하는 중년 여성들 정말 많아요. 미영 씨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 오사카를 선택했어요. 혼자 떠나는 첫 해외여행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현지 음식도 맛보고 유명한 관광지도 구경하고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사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훈이가 제 여행 사진들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그런 기분이야.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것 같아.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들에 도전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고 프랑스어 수업도 등록했어요. 나중에 프랑스 여행을 가기 위해서였죠. 보리주아, 봉주루. 프랑스어 발음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의 새 출발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응했어요. 방송 녹화 당일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41년간의 헌신, 배신의 충격,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요. 진행자도 시청자들도 모두 감동받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65살의 새 출발이라니.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시청자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었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언을 구하러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힘내볼게요. 64살의 새 출발이라니 정말 멋져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종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아,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종진이는 정말 많이 늙어 보였어요. 투석 치료 때문에 얼굴도 많이 부어 있었고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가 있었나 봐. 종진이가 말했어요. 은영이도 떠났어. 부산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했대. 우리 딸도 그 남자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하고 싶었어. 내가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미안해. 종진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종진이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65번째 생일을 파리에서 맞이하기로 한 거예요. 정훈이와 동생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유럽 배낭여행이라니. 정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멋져요. 우리도 따라갈까 봐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혼자 가고 싶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거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에펠탑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센느 강변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생일 당일 에펠탑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근처 베이커리에서 산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파리의 작은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김미영의 인생 제2막, 오늘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65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상을 볼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정말 끝.
앞으로는 오직 행복만 생각하며 살겠어요. 창밖으로는 파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루브르 박물관을 가볼 예정이고, 모레는 베르사유 궁전도 구경할 거예요. 그리고 파리에서의 일주일이 끝나면 이탈리아로, 그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세상은 정말 넓고 제가 경험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요. 65살의 김미영.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